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 규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주가는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인텔의 공세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는 선전포고여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파운드리 시장. 과연 삼성전자의 앞날이 어떨지,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그릴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 경제현장 오늘을 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반도체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특히 자국에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주주들 좀 긴장하는 것 같은데 주가만 보면 별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송명섭 위원님, 뭐 큰 영향이 없습니까? 상당히 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이제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잘 될지 안 될지 그 확신이 없고 그동안에 인텔이 굉장히 잘 못해왔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잘할 거다라고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연 잘할지 못할지 저희가 한번 토론에서 밝혀봐야 되겠는데 서지영 교수님, 예. 인텔의 발표 무슨 내용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네. 인텔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원 들여가지고 예.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이제 건설하겠다. 특히 이제 애리조나 두 곳에다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요.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뭐 아일랜드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이스라엘 이런 데 기존에 공장 갖고 있는데 예. 확장하고 그래서 좀 그 유럽에다가도 이제 그 파운드리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네.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2016년도에 이제 파운더리 업체를 이제 겸하면서 IDM이라고 하죠.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그 종합 반도체 업체를 지향하던 그 인텔이 사실 2018년도에는 이제 그 파운더리 사업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이제 팻 겔싱어 CEO가 올해 2월 달에 예. 이제 복귀하면서 다시의 그 어떤 그 파운더리 업체를 포함한 종합 그 반도체 업체로 나아가겠다 선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군요. 송명섭 위원님, 뭐 반도체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신데 우선 파운드리 시장에 대규모 투자한다 그러니까 좀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짧게 파운드리라는 게 뭔지 반도체를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예.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IDM이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 제조까지 판매까지 다 네. 혼자 하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고 종합 반도체 회사. 파운드리 회사들은 미국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퀄컴이라든지 예. 뭐 이런 뭐 회사들은 사실은 설계만 하거든요. 설계만 하고. 예, 그런 그 반도체 설계를 예. 그 TSMC라든지 또 우리는 삼성전자 이런 파운드리 회사들한테 주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파운드리 회사들이 그 설계대로 생산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수탁을 받아서 생산만 해주는데 그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약 65조 원 정도, 그 65조. 정도 규모였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75조 원 정도. 예. 그다음에 2025년 가면은 한 120조 원 정도, 그 정도 120조. 갈 것이다라고 인텔 CEO가 네. 갤싱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1등이잖아요. 2030년에 1등이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인텔의 발표가 주목을 끄는 게 바로 우리는 1등이 되겠다고 TSMC를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반도체 1위가 삼성전자 섞어라. 우리가 간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텔 입장에서는 예. 지금 그동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워낙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CPU 부문에서는 이제 AMD한테 시장점을 이루었고 GPU라는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한테 시장점을 이루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미세 공정 전환 측면에서 14나노에서 약 6년, 7년 동안 지금 묶였다가 10나노라는 그런 공정으로 이제 막 생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10나노.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나 TSMC는 5나노 생산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아, 네. 5나노, 삼성과 TSMC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인텔의 10나노, 삼성과 TSMC의 5나노의 기술 격차는 몇 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텔의 10나노는 보통 이제 TSMC의 7나노랑 유사하다. 7나노. 예. 예. 성능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나노 시작했고 인텔은 그다음에 다른 파운드리 회사들이 5나노 시작했으면 한 세대 정도 뒤쳐져 있다. 그렇게 한 세대 말씀드릴 수 정도. 있죠. 아, 예. 그런 상황.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22조 원을 투자한다면 지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근데 지금까지 해온 거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좀 그 잘 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그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죠? 이유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텔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뭐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그렇게 제품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전 세계 기술 이니셔티브를 줬던 회사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못해왔다는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 와서 잘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좋게 그 잘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CEO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 CEO들은 사실은 굉장히 원가 절감, 그다음에 R&D를 좀 홀대하고, 예.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이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인텔이 잘 못하게 된 이유라고 보는데 요번에 들어온 이제 갤싱어는 이제 정통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온 이후로 그 옛날에 나갔던 그런 엔지니어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고. 아, 다시 규합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그 마음 먹고 하면은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서 교수님, 그러면 인텔이 이렇게 과연 이제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이렇게 발표된 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중요한 산업을 국내에서 좀 생산해서 외국 기업에 휘둘리지 말자 뭐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관계가? 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CEO 팻 갤싱어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아시아에 편중돼 있는 이 반도체 그 어떤 그 생산 비중이 지나친 거 한 8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기업 레벨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고 그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랬고 이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 대한 그 생산 확보 생산력 확보가 상당히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인텔의 어떤 세제 지원 같은 것도 약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실제로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 한 56% 시장 점유율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그 UMC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그 7% 정도 시장 지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한 18% 정도.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SMIC 같은 경우도 한 5%.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권이 한 80% 가까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0년대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20% 이상의 어떤 시장을 점유하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한 10% 정도로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반도체 시장이 점유가 낮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이 사실은 공조를 해서 뭔가 이제 아시아에 뺏긴 시장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인텔이 나선 걸로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시아에서 뺏어오는 건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대만과 한국이 우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시장에서 대규모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위원님 그러면 인텔이 아까 말씀하신 기술 차이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반도체 부족한 게 뭐 차량용이고 범용 반도체 그쪽으로 갈 건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인텔의 그 스페셜티는 인텔이 이제 그동안 해온 부분은 주로 이제 컴퓨팅 쪽에 그 연산
제어 역할을 하는 CPU라든지 네. 또는 뭐 GPU라든지 그런 프로세서라는 반도체 계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반도체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고 자동차용은 주로 아날로그 IC라든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네. 인텔이 잘하는 부분은 그런 CPU, 프로세서 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공정 전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쪽인 그런 프로세서 쪽을 아무래도 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기술력을 더 발전시킨다면 결국 TSMC나 삼성전자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텔이 이번에 이제 이러한 전력을 사용한 이유를 보면 예. 일단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제 누려왔던 수십 년간의 이제 기술 이니셔티브 이걸 이제 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가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파운드리 회사에 종속이 안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싶은데 파운드리 업체가 캐파를 안 나눠준다. 이러면 생산을 더 못하죠.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는 자기 스스로 생산 산업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예. 마음대로 이제 생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놓치기 싫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애플이 M1이라는 그런 자체 반도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다 자기네 반도체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다 기존의 그 인텔의 주요 고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 시장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도 다시 찾아오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뭔가 시장 규모를 키워가겠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텔의 이 승부수가 과연 어떤 시장의 판도를 어느 정도 TSMC에 타격을 줄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충격을 줄 건지 누가 좀 더 걱정을 하게 될지. 일단 뭐 경쟁자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는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송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술 격차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예. 주력 반도체 같은 경우가 나노 10m 네. 그 쪽에서 이제 주력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는 5나노에서 이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3나노에서 한번 그 승부를 걸어보겠다. 소리 이제 TSMC하고 삼성과 경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 7나노의 어떤 CPU를 본격 생산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 격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파운더리 위탁 생산을 좀 더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히려 그 겔싱호 CEO가 이제 파운더리에 이제 본격 진출하겠다 얘기했던 거는 좀 사실 의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기대를 안 했던 건데. 의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IDM으로 가게 되면 좋은 어떤 장점도 있는 거죠. 어쨌든 파운더리 종속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체적인 어떤 생산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성공으로 가고 있는 모델을 좀 벤치마킹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IDM이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종합 반도체 회사? 예, 모바일 이제 어떤 AP 생산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예. 업체인데 뭐 이례적으로 어쨌든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도 이제 삼성전자 어떤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이 생산력을 어떤 그 기반을 확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에서 그 이전 파운더리 업체를 통해서 뭔가 한번 활로를 뚫어보겠다. 예. 이런 쪽의 어떤 야심찬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그 시장의 관심은 인텔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나노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입니까? 어떤 인텔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기술을 할 것인가에 관심입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14나노, 10나노에서 굉장히 지연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늦어지고 지금 앞으로 이제 7나노를 2022년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인텔이.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5나노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냐. 예,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과거처럼 이렇게 연기가 되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완전 실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투자 계획 얘기한 것도 수정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파운드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는 뭐냐면은 예. 얼마나 싼 가격으로 얼마나 높은 수율로 네, 그렇게 또 이제 단위당 그 용량이 또 얼마나 많이 크게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인텔이 지금
7나노를 2022년에 제대로 이제 발표만 하면 사실 TSMC한테는 아직은 좀 여러 면에서 떨어지지만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그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지금 나와 있는 기술 그 시트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그 3나노와 그다음에 인텔의 7나노가 비슷합니다. 아, 성능이. 숫자는 다른데 숫자는 삼성전자 다른데. 3나노와 인텔의 네. 7나노와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TSMC는 좀 많이 앞서 있죠. TSMC가 앞서 예,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인텔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 가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좀 그 피해가 클 수 있어요. 네, TSMC보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중대한 이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거를 봐서는 사실은 좀 인텔이 여러 면에서 지금 많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우세한 거죠. 예. 기술력에서 지금 삼성이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삼성의 대응이 과연 인텔이 돌아왔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삼성이 과연 대응을 제대로 할 건지 인텔을 물리치고 계속 그 자기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파운더리 지금 사업도 하고 네. 있지만 사실 메모리 부분이 이제 강자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서버 증설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PC용 반도체 수요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 수요가 확대되는 측면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분기에 그 어떤 영업이익도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인텔이 뭐 잠재적으로 위험 요인은 되는데 가시적으로 지금 당장 위험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공장 증설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7나노, 뭐 5나노 생산 체제를 이제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 2024년이나 돼야 뭔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아직 좀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급변하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메모리 시장에서도 사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DDR5 DRAM이라고 하는 또 차세대 그 반도체를 또 개발을 하고 그렇다면서요? 또 이런 또 긍정적인 어떤 그 사업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조 이상의 어떤 자본적 지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라든가 이쪽도 이제 견조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을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 확대는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왜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신규 투자를 하느니 마느니 뭐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몇 개월치를 주느니 안 주는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투자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죠? 할 겁니다. 할 겁니까? 네, 올해 비메모리 부분에 10조 원 정도 투자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부분에 25조 원 정도 지금 투자하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10조 원 정도 규모면은 대략 한 월 6만 장 웨이퍼를 처리하는 그런 규모죠. 그러니까 뭐 나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노력입니까? 어차피 지금 7나노 미만 이하급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랑 TSMC 말고는 현재 존재하는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파운드리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건데 지금 이 미세공정 첨단 미세공정 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회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회사가 계속해서 많은 수요를 이제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설비를 늘려야죠. 둘 다 느는 거죠. 네. 메모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 DDR5 메모리 모듈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데 뭐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1등 뭐 독식을 하고 있는 셈인데 뭐 시장 전망을 굉장히 그 이익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긍정적으로 봅니까? 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사실은 그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분기 고정거래 가격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오르겠나 싶었는데 지금 2분기 고정거래 같은 경우도 D램 같은 경우는 한 10% 중반 이상. 그다음에 낸드도 한 5% 가깝게. 낸드는 정말 못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서버 쪽, 그다음에 PC 쪽 이런 쪽이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수요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셉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좀
일부에서는 내년도 무조건 좋다. 예. 그리고 내년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뭐 슈퍼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슈퍼사이클 있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슈퍼사이클이다 보다 하는데.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언택트 수요가 워낙 세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 올해 1분기에 노트북 생산 증가율이 무려 94%예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됐어요. 네.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센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10몇 년 동안 역성장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래서 PC 샀단 말입니다. 근데 PC 같은 내구재를 올해 샀는데 내년에 또 살까? 네, 이제 그런 수요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인데 반도체라는 거는 수요하고 공급이 100% 샤워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그럼 업황이 또 나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그걸 결정하는 건 투자 금액인데 이제 올해 한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그 투자 금액 많이 늘린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4분기 정도 아마 투자들이 좀 더 세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4분기에. 그때 만약에 대규모의 투자가 발표되면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좀 나쁠 수 있어요. 뭐 과열 공급이 좀 늘어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4분기 투자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언택트 수요가 또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내년에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보다 좋지만 그렇다고 내년이 뭐 그냥 굉장히 아주 좋아질 거라고 또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뭐 그런 거군요. 슈퍼사이클한 표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쓸만합니까? 저는 뭐 사실 슈퍼사이클한 말을 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요? 반도체 업황 특성상 사실은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대략 한 2년 정도의 그런 그 기간을 두고 사이클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서 교수님, 지금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투자 결정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총수의 이 부재가 삼성전자의 많은 리스크다. 그런데 이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주총도 얼마 전에 하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이제 그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중요한 그 지출 의사결정, 자본 지출 의사결정에서는 그 사실 오너가 상당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재용 부회장이 한 133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2025년인가요? 뭐 이런 파운더리 업체 이제 뭐 1등 기업이 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뭐 1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규모를 이제 지출하겠다고 투자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삼성에서 사실 이재용 뭐 부회장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투자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감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업 경영에 상당히 이제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그 삼성의 이제 DS 부문장이 상당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규모의 경제를 잘 이용해가지고 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은 밝히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3, 4년간, 뭐 4, 5년간 뭐 눈에 띄는 M&A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총수의 이 사법 리스크의 영향이라고 시장에서는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그 투자 금액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된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사실 그 메모리 부분에서도 하이닉스한테 예를 들면 서버 디램 같은 데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뺏겼어요. 서버 디램에서는 서버 디램에서는 다른 부분은 여전히 1위죠. 그래서 약간 시장 점을 좀 잃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또 마이크론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 투자 금액을 늘려가지고 그 좀 더 그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투자 금액 결정할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이 부회장 뭐 그런 그 것들이 약간의 좀 그 누른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뭐 그런 면이 있죠. 말씀하시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낸드를
대규모로 좀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삼성전자의 그 일부분을 좀 깎아먹는 그런 뺏어가는 그런 거군요. 아니,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이 본격적으로 인수가 돼서 그 실적에 기여하려고 그러면 내년부터거든요. 아직은 아닌데,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낸드 부분에서는 약간 좀 삼성전자가 이제 미세공정 전환이라든지 DRAM에서도 그렇고, 예. 뭐 낸드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이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아주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건 과거에도 그런 면이 있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약간 좀 최근에 와서는 경쟁사보다 사실 약간 그렇게 좋아지는 속도 이런 게 약간 덜하다. 야, 예, 그런 면이 좀 상승 있습니다. 향상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좀 늦다. 네. 미치 못한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시장에서는 우리 송명섭 위원님은 그러면 뭐 삼성전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은데 지금 이제 뭐 많은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뭐 목표 주가랄까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네, 하이투자 제가 증권에서는? 지금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고 업황이 네. 좋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 왜 주가가 안 오르겠냐? 왜 그렇습니까 정말? 네,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제일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주당 가치, 예를 들면 EPS,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가치 이런 그 주당 가치에다가 밸류에이션 배수란을 곱해서 도출되는 게 주가입니다. 네. 그 밸류에이션 배수라는 건 뭐 퍼, 예, PBR 이런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양대 요소예요. 그런데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당 가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당 가치는 좋다. 실적이 예, 좋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네.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 작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밸류에이션 배수하고 그다음에 주당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확 오른 거거든요. 주당 가치와 밸류에이션 배수가 배수가. 함께 올랐다. 예. 근데 지금은 예. 밸류에이션 배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밸류에이션 배수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그거는 문제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거냐면 밸류에이션 배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예. 그거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밸류에이션 배수 예. 그림을 그쳐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시장 참여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면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좀 뭐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주가는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유동성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 증감률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유동성이 계속 늘어났는데 계속 올랐는데 올해는 요새 와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배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향은 어떻게 되겠냐? 실적은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계속 좋을 겁니다. 실적은 올해 2분기, 3분기 계속 좋을 건데 계속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을 건데 이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코로나 지원금이 풀리잖아요, 또. 네, 얼마 근데 전에 뭐 한국도 1조 이제 9천억 달러의 경기 방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2분기의 유동성을 또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2분기 정도에는 주당 가치와 밸류에이션 배수가 동시 상승하면서 한번 주가가 또 크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2분기에 네, 올 거다.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 이후로는 이제 내년이 중요해지죠. 네. 내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어,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언택트 수요가 언택트 또 수요도 줄 수도 있다. 지금처럼 안 늘지 좋을 않을 수 수도 있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조금 잘 감안하고 그것이 내년 주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런 올해 얘기군요. 하반기부터 아마 그게 결정할 겁니다. 좀 정리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서 교수님 그러면 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많은 이 개미들의 관심을 보니까 이번 인텔의 이 발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뭐 TSMC를 자기가 따라잡을 수 있는지 이 다른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 그 시총 1위의 대표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낮아질 경우에 개미들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텔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도 뭐 TSMC처럼 뭐 장중 4%포인트, 4%까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그 좀 낮은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또 개미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은 뭐 이익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에 뭐 파운더리 업체에서 끼리만 경쟁이 아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1위고요.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뭐 주가의 그 변동도 뭐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애널리스트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 이런 부분에 좀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그게 내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의 어떤 그 사업 다각화의 그 영향이라든가 영업 실적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보면 그다음에 또 시총 1위라는 측면을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텔의 이 파운드리 시장 공략을 토대로 삼성전자와 이 파운드리 업계 전반적인 시장을 잘 점검해 왔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반도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